예,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한겨레 뷰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입니다. 예. 예. 좋은데요? 네, 예, 한번 좋습니다. 홍보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한나 TV 좀 구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신문 일면 또는 사설을 훑어봤는데 오늘은 1부에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2월 4일 계엄 다음 날 조간신문 사설은 어땠는지 1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수요일 평일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호회를 찍었고 일면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겨레 윤 대통령 계엄령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경향신문 반헌법적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한국일보 반헌법적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해야. 조선일보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중앙일보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동아일보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 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조중동과 다른 신문들의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계엄에 대한 반대는 분명했습니다. 1년이 지난 12월 3일 오늘 각 신문들의 사설 제목입니다. 한겨레는 사설란을 하나로 다 채운 통사설을 썼습니다. 12.3 내란 1년 결단코 다시는. 경향신문 단죄도 사회 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신문은 사설에서 12.3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2개 썼습니다. 계엄 사태 1년 위헌 윤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켜라. 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 동아일보 오남용 많은 법 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한국일보 국가범죄 나치 전범처럼 이 대통령 과잉 대응 없어야. 예, 이 사설들은 개별적으로 그 나름의 판단과 비판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첫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요. 어제 오후 3시부터 9시간 동안이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을 대상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뭐죠? 이 부장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그에 대한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좀 방점이 찍히는데 이를 위해 피의자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입니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추경호 의원이 구속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예상을 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건적으로는 굉장히 구속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법감정이라는 게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판사도 내렸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좀 이 내란이라는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것인데 아직도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식으로 범죄의 중대성 부분을 약간 배제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개입을 하려면 네. 명백하게 이제 방해할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 방해했다는 그 말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겠죠. 예, 실제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피의자가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판단입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의 차원에서는 구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쪽에 저는 이야기를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서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나 지났으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특검 조사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보기 어렵다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증거인멸까지는 아니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았냐 그런 판단을 그리고 했거든요. 지금은 증거 인멸도 있지만 증거 조작이 가능하다. 왜냐면 입을 맞추는 게 증거 음. 조작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관계의 변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구속됐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오늘이 딱 1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우리 진보 그 의원 수가 과반이 아니었다면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사건이에요. 커버이 안 했으면 그냥 계엄 해제가 네, 안 계엄 되는 해제가 거죠.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과반이 안 되었으면 계엄을 안 하고 막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국회에서 그런 만들고. 과정이 물론 있겠지만 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건만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과반이 안 됐을 때면 이건 엄청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표결에 예를 들면 대한. 반반 네. 정도로 아슬아슬하거나 네, 그렇다면 몇 명만 이렇게 그렇죠. 했어도 이제 못 들어가야 그렇다면 되는 이게 거죠. 사안의 중대성이나 진짜 계엄을 막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행위, 불법 행위의 가담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국민들과 많은 그 당시에 고생한 의원들이 막아낸 것이지 결과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행위, 그 즉시 그 범죄 시기에 있었던 행위가 약해지거나 그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검이 싶어요. 수사를 했으면 아마 이제 수사를 했는데 아마 결과 안 났을 텐데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통화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랑 7분간 통화할 때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다 윤석열 한덕수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무슨 말을 했느냐. 또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을 테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보좌관들, 비서관들한테는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거는 다 공개된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혐의점을 발견해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어제 재판의 상황이 100%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공개되지는 네. 않으니까요. 다만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조를 요청받지 않았을까 이런 혐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피의자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예,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정황, 그러니까 여러 조사를 통한 끝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을 받았다 그 혐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지나치기 쉬운 그런 사실 하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통화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보좌관하고요, 보좌진하고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내용을 이 얘기를 그 국회의원들한테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 또한 특검은 좀 주요하게 보고 한덕수 있습니다. 총리가 예, 한덕수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 정보를 알았다는 거죠. 추경호 의원이 그걸 알고도 원내대표인데도 네, 원내대표인데도 전달하지 거죠. 않았다는 점은 그것 또한 문제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정보를 거의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네. 계엄 반대해야 되겠다라는 정보는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멘붕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뭐 한덕수 총리도 그 얘기. 네, 그 얘기하고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뭐 주변에 그렇죠. 있는 의원들도 네, 멘붕이었다. 그래서 네, 판단하지 네.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이거는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보자면 멘붕이었으니 판단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만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걸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는 국회에서 물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엄정하게 계엄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속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와 그리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랑 모두 입을 맞춘 게 바로 멘붕 아니었을까요? 멘붕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멘붕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예, 얘기는 예. 이거예요. 얘기는 다 했고
사실은 지금 뭐 그 명단에 지금 당 대표인 한동훈도 있어. 지금 뭐 가지 않게 했으면 포교령 곧 나올 거야. 그리고 포교령 나온 내용은 이거야. 이런 건 얘기는 충분히 했지만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둘이 입을 맞춘 내용이 우리 멘붕이어서 다 몰랐다고 하자. 멘붕이어서 왜냐면은 계속 이게 사실 대질 전에 한 명씩 가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 내용들을 또 밝힐 수도 없을 거예요. 둘 다. 그러면은 아예 이 말 맞춘 게 자체가 멘붕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맞추면 네. 말하자면 수사나 이후 재판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그렇죠. 그 용어를 그렇게 계속 갈 수 쓰는 있겠네요. 거죠. 예. 우리 멘붕이었으니까 내용이 없었다고 하자. 당황한 우리가 우리 범죄 사실을 딱 숨기고 말해도 될 부분만 딱 서로 공유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고의,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들어간 없었다. 내용들은 싹 빼는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예. 국민의힘은 기세 등등 가겠어요? 국민의힘 뭐 일단 한 곱이 넘었다는 분위기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반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있고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느냐를 떠나서 장동혁 대표부터 그냥 대반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그 어제 다수 의원들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새벽 5시까지 대기를 했고요. 5시쯤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 30분 뒤에 추경호 의원 등장했거든요. 모두 환호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입장문이 논리적이냐 아니면 이 상황에 맞느냐를 떠나서 한번 제가 전달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기각된 결과를 두고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라는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 찍고 새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점은 내란몰이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로 보입니다. 네. 12월 3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그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건 내란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는 상황이고 내란을 청산하는 상황이고 이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배신인데 오히려 본인이 다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지금 1주년이 돼서 그 당시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더욱더 화가 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2.3 맞아서 이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데 네. 이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지금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장으로 지금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속보로 그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이런 말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이것이 정의로운 통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요 내란 특검 얘기와 추가 특검 얘기 뭐 이런 이야기 등등 있는데요. 이거는 브리핑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은 계속해서 경색이 될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그럼 사과는 안 나는 거겠네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어가자면요. 장동혁 대표가 뭐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막 대반격이다 얘기를 했지만 정작 오늘 본인 일정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뭐 야외 장외 집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기자회견은 있고. 취소됐고요.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기자회견 하면 뭐 장동혁 대표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할 얘기가 사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뭐 이런 얘기하고 할 거니까 공격을 받고 그럴 테니까 이제 차라리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략적으로 침묵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건 장동혁 대표가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 말하자면 다수 유권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그러니까 당 내에 있는
또는 당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 지지층, 어떻게 보면 극우 지지층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사과를 놓고 뭐 사과를 한 해 만에 뭐 그러고 오늘 재선 의원들은 또 개별적인 사과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지금 시간이 9시 45분이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아마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입니다. 공부 모임이 있는데 이 대안과 책임이라는 이 공부 모임에서 일주기에 맞춰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로 어제 나왔고요. 몇 명이나 되죠? 사실은 20명, 30명 이렇게 40명 점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43명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처음에 20명으로 출발해서 근데 40명이 한계가 아닐까라고 원래도 40여 명이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는 안 봤죠.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 그건 익명이었으니까 예. 실제로 이름을 하는 거는 아마 상당히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예, 그 대안과 책임이라는 재선 의원 모임에는요. 일단 권영진, 박정아, 배준영, 서범수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이 좀 안 되는 수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초선 의원들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죠. 까지 합하면 일단 확실한 수는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명단을 보니까 이게 뭐 여기엔 친한계도 있고 예. 한데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런 분들 이름이 좀 있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그렇지만. 같지만 네, 사실 그나마.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걸 수도 있겠는데요. 음.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한겨레 신문이 출입하는 거하고 기자로 출입하는 거하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 잠깐 출입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기준점이 모르겠는데 달라. 기준점이 굉장히 다르고. 낮아요. 대화가 다르냐가 중요하거든요. 합리적의 기준점이 합리적 다르다. 그 기준도 네. 달라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옛날에 한나라당 뭐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사과라는 용어 자체 쓴다는 게 상대적인 합리적. 사과도 네.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사과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언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언제 빌었습니까? 뭐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저희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과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야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사과를 한 해 만에 사과를 하면 이게 불리하네 어쩌네 참 한참 갈 길이 먼 거죠. 제가 뷰리핑에서 지금 전략적 침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사이를 못 참고 장동혁 대표가 또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더 나가 원점으로 왔네요. 예전에는 예. 비상계엄은 잘못이다. 그리고 탄핵은 막았어야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러면 계몽령으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계속 오른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재명 정권이 독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등장한 페이스북 메시지에서도 또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 있냐면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지금 완전히 반대 시각에서 하나로 뭉쳐서 그럼 계엄을 성사시켰어야 됐다 이런 취지인가요?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여서 그 본심은 알기 어렵습니다. 추론해 보건대는 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상황을 본인이 책임지지 못했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3 개몽절 극우 집회가 네.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면 이제 딱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장 대표를 말리려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는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좋아 장 대표 이 정도까지 이건 안 되지만 그래 그럼 그 정도는 해 대신 침묵하는 게 좋겠어로 자제를 시켰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이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장애 집회 자꾸 나가게 되면 네.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제 현장의 그 길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최근 장외 집회는 숫자도 적은데 그렇죠. 의원님 숫자도 적은데도 그런 길을 간다고. 국민의 의원들 아주 죽을 마실 겁니다. 예. 날도 추운데 그 주말마다 거기 가야 되고 뭐. 예, 그리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김건희 씨 뭐 이야기한 뉴스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이 네. 이게 코바나 컨텐츠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 영장이 나왔어요.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 관련이 구속영장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 김건희 씨가 본인의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습니다만 드디어 큰 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월 25일이거든요. 여름입니다. 7월 25일 됐네요. 예, 김건희 씨 자택하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오래된 수색영장이 아니라 그보다 17일 전, 그러니까 같은 달 7월 8일에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거기에 김건희 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장을 받은 겁니다. 그 영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건희 씨 본인과 관련된 혐의가 적혀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건네 받은 겁니다. 영장을 어떤 루트로 받은 거죠? 이게 이제 밝혀진 거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요.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직접 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르게 알려진 바로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그 변호사가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에 보수 유튜버를 거쳐서 전달된 걸로. 변호사들은 구속영장을 다 볼 수는 다 있죠. 볼 수는 있죠. 네, 이제 영장. 네, 변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관련돼서 이 김건희 측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두고 갔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대요. 그렇지, 그거 왔다 갔다 마음대로 떠나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 이 변호사가 김건희를 만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하나는 놓고 갔다라는 것 자체는 변호사가 나의 사건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놓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변호인이 김건희 씨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뢰인이 예.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공공연하게 우리가 이 비밀 문서 같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그 영장을 내려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 명태균 네. 씨 변호인이 예. 받아 놓은 게 그렇죠. 명태균 씨 변호인이 김영선 의원의 구속영장을 그거는 받는 거는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이 물론 관련 사건이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그거를 김건희 씨한테 준 거잖아요. 뭐 놓아뒀든 어쨌든 간에 준 거잖아요. 네. 그것 자체로 그 변호인은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게 남의 구속영장을.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전달은 그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전달책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냥 놓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변호인이 놓고 간다는 이 신빙성은 굉장히 맞다. 그런데 이제 이 루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아까 정말 정확하게 집어주셨는데 나의 사건 의뢰인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 당시만 해도 초반이니까 명태균 씨, 김영선 씨, 김건희 씨 모두가 같이 이 사건을 보고 있었다. 들여다보고 말하자면 변호인도 공유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편한 일들이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대신 해주거든요. 그렇죠. 김영선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영장을 갖고 명태균 씨와 상의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 게 상의한 게 그 유튜버하고도 좀 상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유튜버가 나온다는 거죠. 예, 유튜버를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극우 이야기를 유튜버. 나오는데, 네. 예, 극우 유튜버. 근데 변호인은 이렇게 해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된 내용을 좀 알고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왜? 그러니까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장 사본을 유튜브와 상의한 다음에 전달했다는 그 거거든요. 상의를 유튜브하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묘합니다. 이게 점점 한톡 속 같은 한 그런 몸인 한톡. 거죠. 한 몸. 예, 예. 같이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 이거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 의도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그리고 이 사건 관련된 모든 정황이 극우 쪽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라고 추론도 가능합니다. 추론이 아니라 여태까지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어서 방증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튜버가 이게 네. 직접 사건에 이렇게 개입해서 상의하고 또 이 결정적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근데 그런 사람도 들어요. 이건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지금 이제 지금은 그 대통령 부인의 위치에 있지 않은데 아는데도 이래 극우 유튜버가 관련이 돼 있는데 한남동에 있었을 때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었을 때도 극우 유튜버가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국정 개입 국정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실제로 극우 상의도 유튜버의 그 가족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렇죠. 뭐 네, 행정관으로도 행정관으로도 있고. 있었고 지금 저희 서초 쪽에 이제 집회를 하는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고가의 트럭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무대를 설치해요.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후원 어디서 나왔는가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방증되었다. 이렇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대국민 성명 발표했고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내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강조하면서 이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밝혔어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문이나 사건 조작,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통일교라든지 이쪽을 염두에 둔 건가요? 예, 통일교도 염두에 뒀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나 그러니까 이제 내란으로 규정한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자들은 좀 책임 있게 끝까지 좀 처벌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데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본은 종교재단법인 해산을 명령했는데 우리 부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짧게 보죠. 어저께 예산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늘 이렇게 자주 있는 거죠. 이게 핸드폰 예. 이게 또 네. 카메라에 조금 잡혔죠. 지금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하고 문진석 의원하고 뭐 내용이죠? 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것 같은 내용의 그 텔레그램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사진으로 찍혀서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런 청탁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사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청탁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문 의원이 김 비서관한테 이야기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홍성범 씨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고요. 문자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로 봐서는 인사청탁으로 좀 읽혀지긴 합니다. 그리고 문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너무 속을 너무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 어떻게든 뭐 적절치 않아 보이네요. 인사청탁이 적절치 않아 보이고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는 것도 김현지 실장이 나오는 것도 뭐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네요. 네, 한 가지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련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사람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좀 여의도가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속보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또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